이슈 앤 피플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청취자 여러분들께 커피 쿠폰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또 선별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대통령의 지지율이 작지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당 지지율, 국민의힘 당 지지율 또 떨어졌습니다. 당 내부에서조차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차기 총선에서 힘들 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석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개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대통령 지지율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요.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한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정 수행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7% 오른 36.7%였고요. 또 부정평가는 0.4% 오른 61.6%로 집계됐습니다. 긍정평가, 부정평가 다 올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4주 만에 하락세는 일단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먼저 교수님 어떻게 봐야죠? 글쎄요. 이거를 지지율의 반전 내지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기에는 여전히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고요. 61.6%가 국정의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응답을 했는데 세 분의 역을 보면 그냥 잘 못한다는 7.6%고 매우 잘못한다는 여론이 54%예요. 다시 말하면은 국민들 2명 중에 1명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매우 잘못한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위기의식을 갖고 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게 여론조사마다 또 약간씩 이제 수치가 다른데 지난주에 나왔던 다른 여론조사, 이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3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20%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마저 나오고 있고 이렇게 응답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외교 문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강제동원 해법 여기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긍정 그 답변으로 돌아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당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뭐 정부가 추가적인 조치를 하기도 어렵고 또 일본이 뭔가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일본은 거꾸로 가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여론이 또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의 여파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오래 가지 않겠나 싶고 또 이제 취임 1주년이 다가오는데 보통 이제 취임 1주년 되는 무렵에는 국정 운영의 성과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데 이렇다 할 성과로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여전히 국정 운영의 목표, 방점 이게 어디에 있는지조차 불분명하고 최근에 이제 주 69시간제 그 노동 시간 문제처럼 정책의 난맥상마저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이 하락 흐름을 이 돌리기에는 이렇다 할 지금 그 계기나 모멘텀이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 주말에 뭐 영남 호담 바쁘게 돌아다니던 것 같던데 언론에서는 그걸 두고 뭐 민생행보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그 말 쓰겠습니다. 그 민생행보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민생행보라고 보기에는 뭐 이렇다 할 정부가 대책을 내놓거나 뭐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뭔가 이 반전의 계기를 찾기 어려우니까 대국민 소통면을 넓히겠다 이런 의도에서 기획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호남 두루 다녀왔다지만은 영남 쪽에 좀 편중됐던 게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대구 서문시장 지금 당선된 이후로 3번 후보 시절까지 하면 6번 방문을 했는데 거기는 이른바 집토끼라고 하는 지지층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 가면 마음은 편하죠. 왜냐하면 환호하고 박수치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니까.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나 또 정부에 필요한 게 그렇게 지지층 접촉면을 늘리는 건가. 오히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평가를 갖고 있는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건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뭐 그런 행보로 보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어서 여전히 이게 그 지지층 결집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는 지금 이 그 여론 상황이나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조금 예. 제한적이다는 생각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지지하는 층들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집도끼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또 단속을 해나가는 것, 마음을 또 다잡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요? 뭐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면 TK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그 단단한 지지 기반인데 TK에서마저도 부정 여론이 더 높은 그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상당한 이제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고 예. 그런 면에서 지지층 결집도 필요하죠. 근데 예. 지지층 결집의 다른 한편으로 예. 이게 국정 운영에 좀 폭을 넓히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런 노력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야당과 대화를 하든가 예. 아니면 언론과 활발한 소통을 하든가 예. 또 국민들과 대통령이 이런 쟁점이 되는 국정의 현안을 가지고서 허심탄회한 소통을 하는 예. 이런 모습도 지금까지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결국 또렷하게 남는 거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핵심 지지층만 챙기는. 예. 근데 그렇게 핵심 지지층만 챙겨가지고 과연 내년 총선에 예. 이길 수 있는지, 예. 과연 이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획득해서 예. 국정 주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런 점에 대해서 불안한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소리 나온다고 그랬는데 대표적인 게 그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심평 변호사 뭐 작심 발언했어요. 그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뭐 일리 있는 얘기죠. 예, 지지층에 대한 구애만으로 예. 과연 이게 국정 운영의 폭을 넓히고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느냐. 예. 그 좀 어렵다. 총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안감을 표했는데 예. 대통령이 좀 그런 말씀 귀담아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물론 뭐 심평 변호사의 얘기가 아니라 예. 그게 여당 내부의 얘기든 혹은 뭐 야당에서 하는 얘기든 언론에서 하는 예. 얘기든 그런 걸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의 행보나 또 예. 대통령의 그 소통, 대통령의 예. 스타일로 봤을 때 그런 목소리를 그렇게 귀담아 듣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외연 확장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4.3 추념식에 대통령 안 갔고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김기현 대표도 안 갔고 조영 원내대표 또 역시 안 갔다고 그래요. 자, 그런 것들이 여러 사람의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왜 안 갔을까요? 그 대통령실의 해명은 매년 같은 행사를 대통령이 갈 수 없다. 예. 이런 취지인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뭐 4.3 추념식에 역대 대통령들도 매년 참석하지는 않았어요. 예.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이 작년에 당선 직후에 그 4.3 추념식에 참석했거든요. 근데 이번 그 추념식에 참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무적으로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지금 여당 내에 이른바 이제 정치적인 공기랄까요, 기류랄까요. 예. 이런 것이 훨씬 더 조금 이 오른쪽으로 예. 어떻게 보면 뭐 극우적인 예.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전당대회 과정에서 최영호 예. 최고위원이 예.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이루어진 일이다. 예. 그 입장을 지금도 사과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고 4.3과는 다른 거지만은 김재원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5.18 헌법조문수록 그 윤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예. 반대한다. 최근에 이제 정광훈 씨와 관련돼서 예. 뭐 홍준표 대표와 홍준표 시장과 김기현 대표 간에 이런 예. 뭐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국민 통합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념 갈등이나 이런 정치적 갈등이 더 증폭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히려 대통령이 이런 시점에 4.3에 참석해서 지난 그 당선 직후에 표명하셨던 것처럼 예. 이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 예.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회복과 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나 또 그런 행보를 보였다라면 예. 국민통합이라는 차원에서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예. 굳이 이제 지방에 가셨잖아요. 예. 영원함 4군데를 방문을 하셨는데 예. 근데 이제 제주도는 건너뛰고 서울로 올라오셔서 뭐 정상회담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별로 그럴 뜻이 없다. 예. 이렇게도 비춰지고 총리가 대통령 추념사를 대독했는데 예. 작년에 대통령 메시지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예. 근데 작년은 이제 당선 직후고 예. 지금은 집권을 했기 때문에 유가족이나 이렇게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관련된 또 이 4.3의 의미와 관련된 훨씬 더 구체적인 예.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4.3 특별법 개정도 지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예. 뭐 어떻게 유가족들이나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하겠다. 이런 진전된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좀 원론적인 언급에 그친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좀 아쉽죠. 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안 가고 그 당 지도부가 안 간 것들이 보수층 세력에게 좀 잘 보이고 싶어서 안 가는 모든 어떤 계산이 깔렸을 수도 있다. 잘 보인다기보다도 의식하는 거죠. 그게 오히려 보수층의 심기를 건드릴까라는 우려가 저는 깔려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도부도 최근 3년간 계속 이제 참석을 했는데 올해만 이제 물론 최고위원 한 분이 가고 또 뭐 당의 정책위 의장이나 사무총장 갔지만 지금 이번 4.3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그 특히 제주도 현지에서 긴장된 그런 모습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끌어안고 또 국가폭력에 희생된 그런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쉬운 거죠. 박원석 교수께서 조금 전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는요.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사흘 동안 자체적으로 조사한 걸로요. 자세한 내용 역시 한국갤럽 그리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이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번 양곡관리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 또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는 전 과정이 다소는 좀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개정 전의 양곡관리법에 따르더라도 이게 쌀 생산량이 뭐 일정 수준 이상 초과하거나 혹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시장 격리 조치라고 해서 정부가 그거를 구매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그거를 이제 의무화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정 기준을 정해서. 근데 지금 현행 양곡법, 그러니까 기존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장격리 조치와 그걸 의무화하는 차원에서의 시장격리 조치 사이의 간극이 그렇게 큰가? 저는 토론을 하고 이 치열하게 논의를 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민생 현안에 대해서 여야가 뭐 정치적 갈등은 갈등이고 다른 한편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정치 과정이 국회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토론과 합의보다는 반목과 갈등 일변도로 흐르고 있어서 결국에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치열한 토론과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부족함으로써 나타난 빚어진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대통령 거부권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뭐 정치적 갈등이 있는 법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민생 사안이고 또 경제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헌정사의 66번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중에 45번이 1공화국 이승만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고 노태우 정부 때 노태우 대통령이 7번을 했어요. 그걸 제외하면은 역대 대통령들이 거부권을 뭐 거의 제한적으로 행사했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국회에서 민의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저렇게 거부하는 모습 또 지금 국회에 쟁점되는 법안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거부권 그 국회 통과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그런 개연성 이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전에 뭐 토론 논의 뭐 이런 그 협의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오늘 정부 발표 보니까요. 대통령도 발표 보니까 뭐 많은 농민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서 했다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저는 뭐 국회에서 여야가 그리고 정부가 야당과 논의를 해서 더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농민단체 의견을 수렴했겠지만 농민단체들도 의견이 다 다르거든요. 특히 이제 쌀을 그 재배하지 않는 농가에서는 저런 법안이 통과된 거에 대해서 불만일 거고 또 축산업 뭐 업 이런 이제 다른 1차 산업 그 종사자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다른 산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도 있을 거고 또 쌀 재배 농가에서도 이게 뭐 생산량이 늘거나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걸 정부가 사주는 게 아니고 생산 가격 그 자체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도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다양한 의견을 포함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그리고 정부와 함께 좀 더 치열한 논의를 하면 저는 적정을 도출할 수도 있었다. 이게 그럴 만큼 사실은 완전히 상반된 대안만 존재하는 그런 법안은 아닌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이제 이걸 시작으로 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법안들 윤 대통령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 건 아닐까요? 지금 뭐 이제 노란봉투법도 있고 간호사법도 있고 또 방송법도 있고
그리고 좀 정치적인 법안으로서 민주당에서 그리고 정의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 50억 예. 클럽, 뭐 김건희 주가 조작 관련된 특검법 이런 등등이 전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쟁점 법안들이고 예. 이게 이제 그 국회에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된다면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년 총선 전까지 이게 이른바 쟁점이 있는 법안에 관해서 국회가 뭔가 생산적인 결과물을 내놓기보다는 예. 그냥 갈등하고 대립하다가 야당은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다수기 예. 때문에 또 정부와 여당은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앞서 예.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헌법상 권리이긴 합니다만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역대 정부에서도 그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남용된다면 예. 그건 결국 이제 협치와 정치의 실종을 방증하는 거여서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정치나 민주주의의 좋은 신호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예. 오늘 말씀 뭐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원석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개관교수와 함께 정치권 현안 살펴봤습니다.